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제 대공황을 발표할 교육학과 오도훈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부터 살펴보고 발표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대공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 대공황 시대의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원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여러 나라들의 노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공황은 결국 어떤 형태로 극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통찰적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답을 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제 대공황이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를 강타한 세계국급 규모의 경제 침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세계 대공황 시절에 사람들이 이제 공짜 급식소에서 급식들을 받으려고 실업자들이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 대공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어 사진을 넣었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0년대에 호황기를 누리던 세계 경제가 2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실물 경기 하락을 맞이하고 10월 24일, 흔히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것과 29일,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면서 그 여파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공황 당시의 지표로는 미국의 GDP는 60%가 증발하였고, 독일의 경우 노동인구의 44%가 실업자가 되었으며, 대공황 이후 3년간 미국 시가총액의 88.88%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여파죠. 네, 대공황 당시 미국의 시대 상황인데요. 대공황 전에는 1차 세계대전의 종식 후에 전쟁을 통해 팔았던 무기의 수익과,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승전국인 미국에게 전쟁 배상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미국은 부유해집니다. 또한 건설이나 철강, 그 외 사업 등에 손대는 것마다 성공을 거머쥐며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주식에 돈을 넣으면 무조건 이득이 되는 시대였다고 해요. 또한 실업률 역시 4%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의 실업률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대통령, 대공황 당시의 대통령 하버트 후보인데요. 허버트 후보는 이제 그 재임을 하기 전에 슬로건으로 모든 창고에 자가용을, 또 모든 냄비에 치킨을 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내세운 슬로건인데요. 그러나 대공황 당시 방임주의로 일관하다가 경제를 더욱 망쳤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 또한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킨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공황의 원인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 당시 원인들로는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인데요. 당시 호황기였던 29년에 가장 부유한 국민 1%가 국부의 60%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는 63년에 32.5%, 83년에 41.8%에 비하면 약 1.5배에서 2배가량 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수치에 맞지 않게 이 가장 부유한 국민들, 부유층의 소비는 경제에 활력을 줄 만큼 많은 소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급이 수요를 초월했다는 것인데요. 경제가 호황을 보일 때 기업은 이익이 빨리 늘게 되자 설비를 크게 확장했고 공급 역시 크게 늘렸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었고, 이런 과잉 투자가 일어난 곳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철강, 건설 부문인데요. 결과 28년과 29년에는 소비가 생산을 따르지 못했으므로 재고가 늘었고, 그에 따라 생산이 줄어들며 고용도 감소했고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주식 투자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주식을 당시에는 넣으면
이득이 되는 시대였다고 다들 생각했던 것이죠. 거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미국 경제의 호황은 주식시장도 팽창시켰는데요. 주식 가격은 24년부터 5년 동안 꾸준히 올랐고 28년부터는 달아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투기 붐이 일었던 주식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29년 10월 24일 돌연히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마의 목요일이라고 불린 이날 천정까지 올랐던 주식의 거품이 커지며 호황 국면이 끝났음을 알렸고, 이는 세계 대공황의 시작 역시 알렸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경제에 의존하던 당시의 유럽 경제인데요. 1920년대 후반 유럽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호황은 그렇게 건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미국 자본의 수출과 미국의 수입 시장에 의존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럽은 미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24년부터 미국 자본이 독일로 유입되어 독일 경제를 크게 회복시켰고 그것이 다시 유럽 전체의 경기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렸기 때문에 유럽 경제 역시 그 영향을 받았고, 이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아니라 세계 대공황으로까지 번지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네, 대공황 극복을 위한 나라들의 노력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표를 준비했는데요. 각국의 공황 대책으로는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한 미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각자 조금씩 다른데요. 미국은 뉴딜 정책을 펼쳤고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 그리고 전체주의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나치, 파시즘, 군부 대대를 통해서 전체주의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미국은 당시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고 허버트 후보는 대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대공황 극복 정책으로는 뉴딜 정책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정책이 무엇이냐면 방임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도적인 공공사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딜 정책은 농민의 구제와 더불어 국가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프랑스의 블록 경제인데요. 블록 경제라는 단어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설명을 좀 해보자면 1932년 당시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이 영연방 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영국 본국과 식민지 국가들을 특혜 관세로서 하나의 블록으로 결합시킨 이후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자기 나라와 식민지 국가를 블록으로 엮어서 식민지 국가들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후에 아메리카 블록, 독일 블록, 프랑스 블록 등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식민지를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주의인데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당시 나치, 파시즘, 그리고 군부 대두의 상황이었고 이 세 나라는 전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회복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네, 그 노력과 조금 다르게 경제 대공황의 결과, 즉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진에는 히틀러가 있는데요. 히틀러 하면 나치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극복은 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당시 뉴딜 정책으로도 경기의 회복세가 완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독일의 히틀러가 벌인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고 결과적으로 경제 대공황 때문에 나치가 생겼고 나치가 생김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발발했으며 이렇게 경제 대공황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그로 인해 미국은 다시금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했고
판매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했고 오늘날의 초강대국이 될 발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 가지 질문, 제가 생각한 통찰적 세 가지 질문인데요. 어, 이게 뭐 교수님이 의도하신 것과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방임주의는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에 대한 것인데요. 자유방임주의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미국의 호황기를 가져다 주었는데 결국 이는 대공황으로 인해 수정자본주의가 되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유방임주의는 다른 사례가 있었다면 모를까 결국 대공황을 겪고 현재 수정자본주의로 넘어간 것을 보아서 진짜 현실 세계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힘을 갖기에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고 본성에 맡겨 시장의 활성화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도를 넘은 이익 추구 등이 세계 대공황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의 수정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케인즈 경제학으로 국가의 개입 등이 늘어났고 현재에도 수정자본주의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므로 자유방임주의는 무조건적인 잘못보다는 수정자본주의로 가는 중간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뉴딜 정책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또 어떤 의의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금융 재정 면에서는 정부 통제 확대, 관리 통화제의 도입, 또 건설 면에서는 다목적 개발 사업, 농업 면에서는 농업조정법으로 생산 제한제 도입, 농산물 가격 인상에 의한 농민의 생산력 증대 등을 꾀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다목적 개발 사업은 수많은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그것이 경제 공황기에 유효 수요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기 회복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하였다는 점, 정치 행정 일원론을 대두시킨 배경이 되었다는 점, 노동자의 보호정책 확립에 기반이 되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역사적 의의까지 크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사실 경제 대공황은 허버트 후보 이전부터 그 조짐이 보였으며 후보의 재임 당시에 터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보에게 대공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의 대처가 너무나도 안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임주의를 고수하며 이 사태는 2개월 안에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는 결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본인의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버트 후보 역시 루즈벨트처럼 국가의 개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유능한 행정가라고는 평가할 수 있지만 또한 그와 반대로 경제를 망친 초라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생각 역시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